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회전운동을 선운동과 비교를 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전운동을 이해를 할 때 선운동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야기가 한결 쉬워지고 그리고 개념도 명료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선운동에 대해서 배웠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선운동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생각나요? 네,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뉴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뉴턴의 법칙을 배웠었고,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 어떤 걸 배웠어요? 그렇죠? 또 하나 어떤 걸 배웠냐면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여기서 배운 모든 개념들이 선운동에서 회전운동 쪽으로 다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따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선운동과 회전운동에 대한 개념을 명료하게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죠. 선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쉽냐면, 제가 실험실에 있는 이 원반을 가지고 항상 설명을 하는데, 선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힘을 가했을 때 모든 이 안에 있는 입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선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운동은 어떻게 돼요? 회전운동은 지금 뭐를 찾고 있냐면, 제가 여기다 볼펜을 하나 갖다 놨거든요. 고정된 회전축을 만들려고. 여기 있네. 자, 그러면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이게 볼펜이에요. 볼펜을 회전축이라고 했을 때, 대신 고정된 회전축이에요. 고정된 회전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잡고서 제가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모든 입자들은 이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다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할까요? 선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입자가 회전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텔레비전 여러분들은 선운동, 다시 말해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구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무엇을 배웠나, 그리고 또 하나 회전운동에 어떻게 적용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다뤄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에다가 회전운동이라고 순서를 선운동 쪽을 먼저 배웠으니까 선운동을 먼저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선운동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쪽을 먼저 선운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한자로 말할 때는 병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너리 모션. 자, 그리고 이쪽에 빨간 색깔로는 회전운동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회전운동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 두 개가 어떤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나 하는 거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일단 대응관계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선운동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었어요? 선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에 어떤 사고실험 모델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고실험 모델은 어떤 형태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쪽에 어떤 이렇게 면이 있어요. 면이 있다라고 보고, 물체가 여기 초기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물체를 힘을 가해서 밀었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틀림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중 위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선운동의 대표적인 사고실험 모델이었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뭐를 정했어요? 포지션이라고 하는 위치를 정했죠. 위치를 정하고 그 뒤에 뭘 정했어요? 변위를 정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변위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일 먼저 다뤘던 건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디스플레이먼트라고 하는 변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변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기호를 썼어요? 지금 이거를 X축 운동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X의 나중 위치에서, 그렇죠? X의 초기 위치를 빼주고, 그리고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델타라고 하는 기호를 썼어요. 여기에다가 삼각형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 지금 X축으로만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여기에 X로 이렇게 써주면 이게 변위의 정의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회전운동은 우리가 어떤 사고실험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쉬울까요? 조금 아까 보여줬듯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반이 돌아가는 모델을 생각을 하면 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델을 여기다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도 이렇게 사고실험 모델이라고 이렇게 적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좌표를 써. 그리고 이쪽에
어떤 원반 같은 게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입자가 제일 끝단으로 할게요. 입자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갔다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를 처음에 이 입자가 가지고 있던 각도가 있을 거잖아요. 물론 그 각도라고 하는 거는 X축을 중심으로 이루는 각도예요. 그거를 우리는 여기를 X의 축의 위치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물체가 시간이 경과해서 이만큼 이동해 갔어요. 그러면 이만큼 각도를 여기가 X가 아니고 세타겠죠. 여기가 세타 초기 각도니까 세타의 i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중에 이동한 이쪽을 뭐라고 쓸 거냐면 세타의 나중 각도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은 헷갈리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초기 각도에 있던 게 나중 각도로 이동했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우리는 각변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죠, 개념상 선운동에서 변위에 대응되는 게 이쪽은 앵귤러라고만 붙이면 돼요. 앵귤러, 그러니까 지금은 앵귤러 디스플레이먼트가 되는 거예요. 각 변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쪽에다가 각 변위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각 변위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냐면 이 정의를 따와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세타의 나중 각도에서 세타의 초기 각도를 이렇게 빼준 형태가 될 테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델타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 여기다가 세타라고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느낄 거예요. 지금부터 느낄 거예요. 왜냐면 선운동에 있는 것들이 다 회전운동으로 대응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느끼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이용을 해서 무엇을 구했어요? 변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그 뒤에 우리가 노렸던 거는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도라고 하는 걸 노렸는데, 속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시간에 대해서, 여기 시간에 대해서 위에 있는 변위, 너 어떻게 바뀌었니? 이렇게 질문하면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기호를 뭐로 썼냐면 벨로시티에서 따라서 이쪽을 우리는 V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쪽 각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앵글러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각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쪽에다가 각속도라고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 알파벳 기호를 써요. 그리고 이쪽이 그리스 문자 기호를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이쪽은 시간에 대해서 여기 있는 각변이 너 어떻게 바뀌었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했듯이 이쪽은 기호를 어떤 걸 쓰는 거냐면 오메가를 써요. 오메가. 여기다가 오메가로 이렇게 쓰면 돼요. W라고 읽으면 안 돼요. 오메가예요, 오메가. 오메가가 각속도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는 속도를 정의를 한 다음에 무엇을 정의를 했어요? 그쵸? 속도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정의를 이용해서 가속도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됐어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는 어떻게 바뀌었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엑셀러레이션 선에서 따와서 여기를 A자로 이렇게 기호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각속도가 정의가 되어져 있으니까 저쪽에 있던 애는 저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의와 똑같이 이쪽은 어떤 걸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는 가속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에 대해서 여기는 각속도 오메가 어떻게 바뀌었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기호를 어떤 걸 쓸 거냐면은 알파를 쓸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알파를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고시간 모델을 통해서 선운동일 때 그리고 회전운동일 때 변위,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걸 왜 배웠었어요? 그쵸? 여기서 어떤 걸 이용을 하려고 배웠냐면 여기는 가속도를 뉴턴의 이 법칙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뉴턴의 이 법칙은 어떻게 돼요? 힘이라고 하는 걸 논할 때, 그렇죠? 힘이라고 하는 걸 논할 때 이 힘은 F 이퀄 MA라고 하는 바로 요 식을 이렇게 쓸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속도를 F 이퀄 MA에다가 우리가 가속도를 먼저 정의를 해보고 대입을 해서 기타 등등등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도 대응되는 개념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해요. 돌림힘. 여기를 돌림힘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근데 실제는 이 돌림힘은 언뜻 보면은 이쪽에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힘이 들어가 있어서 힘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엄밀히 말하면 힘은 아니에요. 힘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를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토크라고 하는 용어로도 같이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는 토크라고 해요. 토크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기호는
이쪽에 F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돌림의 힘이라고 하는 토크는 기울을 타우를 써요. 타우. 여기가 이렇게 타우로 써요. 타우. T자가 아니에요. 타우로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 질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 식에서. 그러면 질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가속시킬 때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뉴턴의 법칙에서 개념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관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이게 관성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관성을 뜻하는 거예요. 관성.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사실은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게 관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는 힘을 가했을 때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 질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질량과 대응이 되는 개념 자체가 어떤 게 있냐면 이쪽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돌리려고 하는데 돌아가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기호를 I로 써요. I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를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관성, 돌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회전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우리가 사회에서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다른 말로는 여기도 토크를 이렇게 묶어줄게요. 안 헷갈리게. 여기가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어요? 이쪽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가속도가 있죠. 가속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회전운동으로 바꿀 때는 가속도에 대응되는 개념이 알파라고 그랬었나요? 각가속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알파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알파를 붙여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뉴턴의 이 법칙이 회전운동에 적용된 확대된 뉴턴의 이 법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운동에서 우리는 F=ma를 통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 회전운동으로 오게 되면은 토크 타우는 I 알파라고 하는 식이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을 바로 여기 있는 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알아보죠. 한 가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대응되는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사이에 실제는 F=ma라고 하는 뉴턴의 이 법칙을 배워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전에 위에 있는 이 식만을 가지고 운동학적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힘이 표현되지 않은 방정식이 있었어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 바로 그것도 똑같이 이쪽에 대응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만 이 아래쪽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잠깐 우리가 이렇게 참고로 다시 또 하나를 알아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등가속도 운동일 때 이쪽이 등가속 또 운동일 때 어떤 식들이 있었냐면 운동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식들이 있었었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속도에 물론 여기 이제 증명 같은 것들은 이쪽은 전에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쪽을 좀 이렇게 참고들을 해요. 저는 그냥 식을 직접 쓰고 대응 관계를 알려줄게요. 이쪽에서 나중 속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은 초기 속도라고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여기가 AT의 꼴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증명했었냐면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요 식을 유도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회전운동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은 V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오메가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 각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초기 각속도에다가 A라고 하는 거는 알파로 바꿔주면 알파, 그러니까 각가속도에다가 T를 곱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응 관계가 성립을 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했었어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나중 위치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유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 위치라고 하는 거는 초기 위치를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초기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 플러스 여기는 2분의 1 AT의 제곱꼴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유도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바꾸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X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저거는
이쪽 선운동일 때 위치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이쪽은 각도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 각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초기 각도에다가 여기 시간을 초기 각도에다가 여기만 잠깐 지울게요. 초기 각도에다가 요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 V만 오메가로 이렇게 바꿔주고 초기 각속도를 바꿔주고 시간을 이렇게 곱하고 그리고 2분의 1 가속도는 알파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알파 t의 제곱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걸 알았었어요? 그 뒤에 요식을 이용을 해서 또 하나 방정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여기는 이렇게 나중 위치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됐었어요? 2에 여기가 A의 델타 X축으로 움직인다고 볼게요. X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식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우리가 회전운동 쪽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타 자꾸 위에 걸 보고 쓰는 위에 거하고 이렇게 헷갈려서 쓰게 되네요. 지금 요식을 보고 써야 되는 거죠. 여기는 오메가의 나중 속도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는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쓸게요. 대응만 시키면 되는데 헷갈리네요. 여기를 오메가를 바꿔주면 되겠죠. 오메가의 초기 속도의 제곱꼴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2는 상수니까 똑같이 쓰고 A는 각가속도 알파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쪽에 델타 X가 있으니까 여기는 델타 세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보듯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등각가속도 회전운동에서도 똑같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걸 공부를 했어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나왔었죠. 그건 어떤 거였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뉴턴의 법칙이라고 잠깐 쓸게요. 여기 그냥 뉴턴이라고만 쓸게요. 뉴턴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쪽을 첫 번째라고 붙일까요? 첫 번째 뉴턴의 법칙 쪽이 이렇게 회전운동 쪽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했던 개념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건 뭐냐면 에너지 보존이었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회전운동일 때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지금 여기다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를 하려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부터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어떤 것부터 정의를 해왔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부터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쪽에다가 선운동을 이렇게 선운동일 때 일에 대해서 논할 거기 때문에 선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만큼 간격 여기에다가 다시 회전운동에서 앞자만 따와서 회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선운동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루기 위해서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뤘어요. 여기에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뤘어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일은 웍에서 따와서 W로 이렇게 썼고 이거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여기는 일단은 미분 형태로 안 쓸게요. 일단은 이렇게 놓고 나서 그 뒤에 일반화를 시킬게요. 물체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됐었어요. 자, 그러면 회전운동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봐요. 여기를 기호를 W로 써서 회전운동에다가는 똑같이 W로 쓰면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호가 헷갈릴지 몰라서 이쪽은 회전운동을 아까 로테이셔널 모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와서 R자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쪽에다가 R을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여기는 회전운동일 때 일의 정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대응되는 개념이 토크이기 때문에 토크 타우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토크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이쪽을 벡터로 표현했으니까 여기도 벡터를 쓸게요. 여기 점곱이 있어요. 여기 점곱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X, Y, Z축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돼요? 세타를 가지고 회전하는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개념은 세타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벡터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벡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벡터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방향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나 방향에 대해서 고려를 해둬야 돼요. 돌아가는 운동에서 그래서 좌표를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쪽, 이쪽이 플러스로 잡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카운터 클락 와이즈라고 해요.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쪽이 플러스 값이에요. 그리고 시계 방향 쪽으로 돌아가는, 여기다가 어디쯤에다 그릴까요? 그냥 이쪽에다 이렇게 그릴까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이게 클락와이즈예요. 시계 방향 쪽으로 돌아가는 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저쪽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냥 좌표로 그려줄게요. 이해갔죠? 다시 한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쪽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시계 방향 쪽으로 돌아가는 쪽이 마이너스로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도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벡터예요. 벡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써졌죠. 어떻게 했냐면 거리를 잘게 잘라서 미소 길이 벡터로 만들고 점곱을 곱하고 여기에 힘을 몽땅 곱해서 우리는 여기를 인테그랄을 해주게 되면은 1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세타를 잘게 잘라서 미소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점곱을 이렇게 찍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토크 타우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쪽에 전체를 이렇게 잘게 잘렸으니까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다 더한다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저게 회전 운동에 대해서 1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뒤에 어떻게 했어요? 이 뒤에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걸 찾았죠. 힘이라고 하는 걸 찾아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뭐를 구했어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그렇죠? 바로 그걸 구했었어요. 그렇잖아요. 물체가 힘을 받아서 운동할 때는 F 이퀄 MA를 넣고, 그리고 물체가 위에서 떨어질 때는 F 이퀄 마이너스 mg를 넣고, 그리고 그 뒤에 물체에 탄성력이 작용할 때는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F 이퀄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거식을 넣어서 우리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두 개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유도를 전 시간에 다 해봤으니까 지금은 여기 결과만을 쓸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조금 아까 말했던 그 힘을 넣어서 그 뒤에 논했던 게 어떤 거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걸 논했어요. 여기다 운동 에너지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운동 에너지 K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2분의 1 mv의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써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운동 에너지에 대응되는 개념이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각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지금부터 잘 봐요. 운동 에너지는 일단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이게 K로 쓰니까 K로 쓰고, 그리고 요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R자를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면 되는 거냐면 2분의 1은 상수니까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회전 관성 I로 이렇게 바꿔주면 됐었죠.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 쓰면은 혹이라도 또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회전관성 I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속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각속도 오메가로 쓴다고 했으니까 오메가로 이렇게 쓰고 제곱을 붙여주게 되면은 이게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운동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떻게 써요? 이쪽에서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어요. 여기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렇게 쓸게요. 에너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쪽에서 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있었어요. 차고가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호를 처리를 했냐면 이렇게 놓고 G자를 붙였죠. 그래비테이셔널이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mgy라고 하는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스프링같이 탄성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U자를 이렇게, U라고 하는 기호는 포텐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호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프링이기 때문에 S자를 이렇게 붙일게요. 이건 어떤 형태였냐면 2분의 1 KX의 제곱의 형태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쪽 회전 운동으로 넘어와서 이쪽 회전 운동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될까요? 어떤 형태로? 한번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떠오르는 거는 여기를 I로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가 G가 있으니까 중력가속도를 써주고 여기가 Y니까 Y로 써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회전운동을 논할 때는 고정된 회전축의 물체가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는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 0이에요. 0. 없어요. 여기가 없음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없음이라고 쓰면 왜 그러냐면 물체가 이쪽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려면은 위치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떨어져야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데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이렇게 해 들어갈 때 회전운동에 대해서 먼저 이게 회전운동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볼펜에 고정된 회전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회전축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서 회전운동만 하지 이게 회전운동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바로 그래서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없음으로 이렇게 써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적용시켰어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일단 여기서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적용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잠깐 쓸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러면 식은 어떤 식으로 전개를 시키면 될까요? 식은 물론 이쪽에 있는 선운동 쪽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물체가 만약에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틀림없이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움직이는 물체 자체가 어떤 높이차가 나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mgy라고 하는 요 값을 이렇게 첨가를 해줬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떤 용수철, 탄성력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 kx의 제곱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 자체는 구리계 내에서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여기 일정이라고만 쓸게요. 일정하다고 보존된다고 바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렇게 식이 될 거예요. 물론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쓰게 되면은 등호를 중심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에너지는 초기치와 에너지의 나중치는 서로 이렇게 보존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회전운동에 관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회전운동에 관여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식에다가 하나의 값을 더 넣어줘야 돼요. 이쪽에 있는 중력에 의한 또는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은 없지만 회전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값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만큼 값에다가 얘를 첨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전운동까지 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플러스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더 더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우리는 그 물체의 운동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 갔죠? 다시 말할게요. 지금 파란 색깔로 쓴데 여기는 뭐냐면은 선운동일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회전운동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왜 썼었냐면 운동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썼었어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초기치하고 나중치가 이렇게 보존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실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전 시간에 설명을 한 대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그리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6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그 개념으로 지금 말한 이 개념으로 확대를 시킬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라고 이렇게 쓰고 보존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색깔로 쓰야 구별이 갈까요? 그냥 빨간 색깔로 쓸게요. 여기는 그냥 저장이라고만 쓸게요. 저장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등호를 이렇게 쓴 다음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정의를 내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으니까 틀림없이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쓸 거는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가 저장된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포텐셜 에너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잠재적인 에너지로도 에너지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로도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앞에까지는 안 나왔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한번 비벼봐요. 그럼 열이 나요. 그치? 열이 나는데 손을 비볐을 때 무엇 때문에 열이 날까요? 마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마찰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델타를 쓰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에너지자에서 E자를 쓰고, 요게 인터널에서 내부에서 INT를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써줘서 이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 내부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가 저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게 비보존력을 고려를 해준 거예요. 여기가 비보존력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비보존력이라고 이렇게 쓰고, 비보존력의 대표적인 거는 마찰이에요. 마찰. 그리고 이쪽은 보존력이 되겠죠. 이쪽은 보존력이 이렇게 있는데, 보존력의 대표적인 거는 중력하고 여기에는 탄성이에요. 탄성. 여기 중력이 됐던 또는 용수철 같은 거에 탄성력이 됐던 탄성력이라고 쓸게요. 이런 것들은 보존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마찰이라고 하는 거는 비보존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경로 의존성인 거예요. 경로 의존성. 그러니까 경로에 무관하면은 보존력인 거고, 경로에 의존하면은 여기는 비보존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다 써줄까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이거는 여기다 말을 그냥 단순하게 쓸게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구분이라고만 쓸게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경로 의존성이에요. 경로 의존성. 다시 한번, 경로에 무관하면은 중력이나 탄성력 같은 거는 경로에 무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체가 떨어졌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만약에 요점이라고 한다면 얘를 그대로 올려서 떨어지는 거나 이걸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떨어지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경로가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수록, 만약에 여기에는 요점부터 요점까지라고 하지만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손바닥은 더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경로가 의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두면 쉬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인 거는 여기에 있는 일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일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거기에서 열역학이라고 하는 열적 현상들이 나와요. 그 연루도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만, 여기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열로도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를 Q로 이렇게 써요. Q로. 그리고 요게 하나만 써줄게요. 얘는 내부 에너지예요. 내부 에너지. 여기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여기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와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일이 있고 열도 있어요. 열도 있는데 나머지 4가지는 마땅한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기호가 없어서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그냥 트랜스퍼 또는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전달이라고 하는 의미에다가 어떤 게, 다시 말해서 파동이면 웨이브, 그러면 W자를 붙이는 형태로 쓸게요. 여기 한 번만 보면 알아요. 마땅한 기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제 목소리처럼 소리로 써도 에너지가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벨이 하나 있는데, 탁상용 벨이 있는데
소리 들리죠? 이것처럼 바로 소리를 통해서도, 다시 말해서 파동을 통해서도 에너지가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T자를 이렇게 전달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T자를 써놓고, 지금 이런 형태가 파동으로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니까 파동, 웨이브에서 W자를 쓸게요. 그래서 여기가 기호를 이렇게 TW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물질의 전송 같은 것들도 있어요. 물질을 이동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A라고 하는 여기에 물탱크가 있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여기에 수조가 있어요. 이 물탱크에서 B 쪽으로 물을 이동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물질의 전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물질 전송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을 요약해서 쓴 다음에 여기는 T자를 이렇게 붙여놓고 물질에서 여기다 M자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전기 송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전기라고 하는 것도 전선을 통해서 이동해 가요. 그래서 여기가 전기 송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T자에다가 E자를 일렉트릭 해가지고 일렉트리컬에서 E자를 붙이는 개념으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전자기파 복사 현상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날라오잖아요. 햇빛이 날라오게 되면 거기에서 에너지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복사라고 불러요. 근데 복사를 라디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R자로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복사라고 이렇게 쓸게요. 전자기 복사 같은 것들, 전자기파 또는 전자기 복사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다가 R자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로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1학년 과정에서 다룰 때는 어디까지 주로 다루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다뤄요. 2라고 10까지 다뤄요. 그리고 역학 개념으로 다룰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더 기본적으로 다룰 때는 1까지만을 다뤄요. 아까도 말했지만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연력화학이라고 해서 이쪽 뒤쪽 파트에 있어요. 여기는 거기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만큼 부분, 1까지 부분만 다시 한 번만 고려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마찰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논할게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마찰이 한 일이에요. 여기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어떤 형태로 쓸 수가 있냐면, 얘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마찰이 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F자를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스몰 F로 기호를 썼죠. 그리고 2이기 때문에 이동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개념으로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마찰력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곱한 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를 하나 이렇게 참고로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다 넣을게요. 그리고 순서를 잠깐 바꿔 쓸게요. 여기다 넣은 다음에 이 식을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여기 운동 에너지만 쓸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어떤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여기다 넣어서 넘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고 FD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뭐만 남아요? 운동 에너지만 이렇게 남겠죠. 운동 에너지만 이렇게 남고, 지금 포텐셜 에너지는 고려를 하지 않을게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이렇게 또 하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있는 식에 대해서 이 식은 어떤 걸 뜻하고 있을까요? 이 식은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걸 해서 물체를 이동시킨다라고 해봐요. 그랬을 때 내부 에너지, 다시 말해서 마찰이 끼게 되면은 이쪽은 운동 에너지니까 물체의 속도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없으면은 그대로 일이 곧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는 계속 움직이겠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마찰이 있게 되면은 빼주는 값이기 때문에 이쪽에 속도, 물체는 가다가 쓰게 돼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개념 하나를 이렇게 정리들을 해놓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떤 개념을 배웠었냐면 여기다 세 번째라고 이렇게 쓰고 물체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선운동적인 방법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배운 게 운동량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는 컨서베이션이라고 하는 보존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죠?